오늘 말씀은 한 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서 강의하면서 한 절을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설교 형태고요. 저는 많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한 절이니까 이거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움푹 들어가 있는 땅에다가 아주 큰 물을, 아주 많은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그걸 우리가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큰 웅덩이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바다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 표현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엇인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민족이, 그 사람이 망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이상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변호하고 싶고요. 좋으신 분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오해 없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다는 사실,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그거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안다는 걸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과 또 이 땅, 이 세상의 역사에 또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걸 아는 것도 또 하나님을 아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 우리 인생에 하신 일과 이 땅에 하신 그 역사,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구원. 뭐 다른 거 많이 하셨지만은 구원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렇게 확 바꿔놓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만큼 큰 변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도 버팅기는 그런 도전 속에서도, 그렇게도 삐죽대는 그런 세력 속에서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삐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크게 복 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그 복을, 그 은혜를 다 잊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그걸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억도 못했고, 누군가 겨우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맞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기억해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말하려고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러면서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하신 일이야 라고 말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이제 조롱을 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조롱을 잘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는 또 위축이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부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으리라 이래버리면서 또 입을 닫고, 그렇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왔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늘상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역사를 안타까워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뭐 이렇게 사냐.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강을 좀 몇 달째 하면서 계속 실패한 인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냐 이 사람들. 뭐 이러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비록 그들이 늘 실패한 인생으로 실패한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그 역사를 절대로 숨기지 않았어요.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실패한 인생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실패한 인생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한 역사를 할지라도 다시 주섬주섬 모아서 다시 정돈해서 오히려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게 기뻐서 그걸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매년 실패한 자신들의 실패한 인생 이야기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적은 거, 그것 때문에 그게 기뻐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후손들과 공유하고 심지어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공유하게 된 거예요. 기원전의 기록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뭡니까? 제가 오늘은 질문하는 게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얘기들이 많을 테고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네, 좀 긴장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는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우리나라의 오래된 역사서가 뭐예요? 삼국사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삼국사기인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써졌어요. 그러니까 기원 후 12세기에 써진 책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니까요. 그니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역사 연구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고대사 연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료가 없어요. 다 중국의 자료인데 그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중국이 중국 역사 쓰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뒤쪽에다가 부록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겨우 그걸 보고 우리나라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좀 아셔야 돼요. 그것마저도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죠.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우리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다 왜곡이 되어 있죠. 또 이제 안타깝게도 그러면 고려 역사는 많이 남아있는가? 임진왜란 때 고려왕조실록 소실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죠. 다른 고려 자료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록이 없어진 건 큰 거예요. 매일매일의 그런 기록이 없어진 거는 이건 그때 이제 역사 연구가 뭔가 연속적인 어떤 흐름을 보기에 실록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게 없어진 거는 사실 연구 자료의 아주 큰 부분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왕조 500년의 역사를 대강은 연구하고 있지만 그 상세한 내막을 연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조선왕조실록이 남아있어요. 임진왜란 때 네 부 중에서 세 부가 사라졌지만 전주에 있었던 한 부가 남아서 그걸 다시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남아있어서 조선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대 연구가 또 문제예요. 1897년에 수립이 된 대한제국부터 그 1907년까지의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만은 사실 그 전후 자료들이 일제에 의해서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고 훼손이 되고 그래서 사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어떤가요? 그건 뭐 더 말할 게 없죠. 지금 뭐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 건 조선총독부 자료라는 건데 그게 우리 시각에서 쓴 거겠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자료는 뭐 대부분 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일제의 그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왜 식민 지배를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들 그런 것들만 잔뜩 써놓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광복 후에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식민사관을 좀 씻어내 보려고 제거해 보려고 좀 노력이 있었지만은 그 식민사관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특히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빼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고 지금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식민사관을 말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복 후에 현대사는 어때요? 식민사관으로 한국의 역사가 난도질 당하던 시대가 끝나자 그 후에는 한반도의 아주 사회주의 사상가들과 공산주의에 매료된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좌파적인 시각으로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역사가 다시 정리되기 시작을 했어요. 유물사관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그런 역사관이 팽배했고, 이후에 산업화, 우리의 과제였고요. 또 민주화, 또 우리의 과제였는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충돌을 했었던, 아주 첨예하게 갈등을 이루고 있었던 그 70년대에서 8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런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대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대학교를 강타한 소위 민중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민중사관, 역사관이 그랬고, 심지어 민중신학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경도된 자칭 인텔리,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머리가 온통 사회주의적인 사고로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건 뭐 지금 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역사학계는요, 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북한에서 내세우는 주체사상 기반의 그런 근현대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주체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체사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1945년 이후를 현대로 보지 않아요. 그분들은 언제를 현대로 보냐면 1926년을 현대로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셨습니까? 26년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15살이었는데 15세였던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와 민중을 제대로 완전히 결합시킨 성공작이었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이래가지고 26년을 그 기준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은요, 또 김일성의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김형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형직이라는 사람이 1866년에 그 제너럴 셔먼호 아십니까? 예,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하는 주동자였다고 보면서 아주 큰 성과라고 얘기하면서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를 근대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한 집안의 행적을 기준으로, 어떤 한 가족의 행적을 기준으로 지금 시대 구분을 하는 이런 넌센스를 우리나라 많은 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그게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 거지. 근데 어딘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민사관도 문제고 주체사관도 문제고, 또 식민사관을 미화하기 위해서 또 새로이 또 뭐 식민사관을 미화하는 그런 이론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도 문제고, 특별히 우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문제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도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광복 이후에 이렇게 산적해 있는 문제들 앞에서 누구 하나 당당하게 나서서 역사가 정치 이데올로기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역사여야지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역사가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학계와 그 내놓은 자료들이 아주 심각했는데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교과서가 다 바뀌었고요. 더욱더 좌경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건 뭐 찾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부정되었고 건국의 역사는 사라졌어요. 그럼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역사학계 전체가 뭐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그중 한 명이 저였고요.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좌경화되어서 다른 시대 연구는 잘했어요. 조선사 연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역사학계에서 근현대사 뭐 전공자도 별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도 이미 연구한다고는 하지만은 새로운 연구는 전혀 없고 뭔가 도전도 없고 발전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전에 있었던 논문들을 재탕하고 말았어요. 개선도 없고 발전도 없는, 좀 쉽게 말하면요, 근현대사 전공자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해요.
아, 이제라도 내가 다시 갈까? 나라도 갈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가면 왕따 되겠지, 뭐. 그죠? 왕따 되겠죠. 그래서 조선보다 광복 이후가 시기적으로 지금 더 가깝잖아요. 근데 조선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더 명확해요, 지금. 광복 이후는 오리무중이에요. 자료 다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가공된 자료들, 2차 자료들만 잔뜩 있는데, 다들 그걸 공부하고 나서는 자기 근현대사를 잘 안다고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나면 와요. 이제 다른 수업에서는 워낙에 뭐, 군부 독재 욕하고 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만 하고, 욕이 없으면 수업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그걸 갖다 담담하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공부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공부하라. 답답한 노릇이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은 사실은 그게 역사인가 싶을 정도로 왜곡이 되었고, 이른바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생겨났죠. 그 교과서의 성격 자체가 좌편향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2011년 3월 기대를 많이 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명박 정부가 이제 검인정했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왜곡이 너무 심하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가 만든 한국사 교과서가 너무 심하다. 이래서 양심 있는 학자들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토를 하고 다시 심의하자. 이게 뭐냐 이게 역사 교과서냐 이게 응? 좌파 이데올로기 홍보책자지 이게 역사 교과서냐. 이래서 너무 사실과도 다른 그 교과서를 두고 양심 있는 학자들이 성토를 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임기 내에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 나라 망한다고 이러다가 아이들 다 망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명박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형식적으로 이제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그 심의를 했어요. 근데 그 심의위원들이 뭐 대부분 다 또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었고, 그러니 뭐가 개선이 됐겠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교과서 형식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국정교과서라는 그 형식은 사실 너무 유치한 거였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오죽하면 국정교과서를 했을까? 응? 8권이나 있는 그 교과서들이 다 그딴 식으로 좌편향되어 있고 뭐 하나는 욕먹고 있고 뭐 이러니까 오죽하면 국정교과서로 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국정교과서라는 그런 어떤 방식의 약점, 그걸 사회가 그만둘 리가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정당성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놀려면 어른이 똑똑해야 되거든요. 근데 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에 부조리를 없애려면 지혜가 커야 되는데 그게 뭐 그 같은 수준에서 놀았던 거예요. 저는 국정교과서가 나오자마자 폐기되길 바랬어요.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건 국정교과서 보셨어요? 다들 국정교과서 보지도 않고 찬성하거나 반대하죠. 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거든요. 전 국정교과서가 왜 폐지되길 바랬냐면 좀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제 기도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폐지되고 말았는데 제가 왜 폐지되길 바랬냐면 이전에 검인정 교과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우익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그거 뭐 다들 봐야 된다 했는데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몰라요. 이 김일성에게도 쓰지 않는 독재라는 표현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에게만 잔뜩 써놓은 뭐 그런 그 책이었고, 더군다나 특별히 이승만에 대한 기술은 그 이전에 왜곡된 것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왜곡시킨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인정 교과서랑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박정희에 대한 내용이 많아졌다 막 그랬잖아요. 그 이전 거랑 똑같았어요. 그 이전의 검인정 교과서는 박정희의 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놨거든요.
그걸 한 곳에다 모아놨더니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많아요. 그리고 이 박정희 정부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길잖아요. 가장 긴데 가장 많이 썼다고 뭐라고 그래.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나 다른 거는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북한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욕먹은 게 아니고 다들 언론에서 거짓말한 것이지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이 좌파 세력들이 싫어한 것은 그 3대 세습의 문제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딴 건 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싫었던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성도를 쭉 보는데 어떤 거기에 깔려있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가 너무 눈치 보고 만들어가지고 전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런데 아주 교과서로는 좋았어요. 지금의 그 거민족 교과서 이제 뭐 다 바뀌지만은 그것만큼 보기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교과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정교과서가 참고서로는 최고였어요. 지금도 어디서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보세요. 예. 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지만은 공부하기는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좌편향 교과서를 수정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 교과서마저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마저도 심각한 그 국정교과서가 그게 개선된 책인 것으로 착각할까봐 제가 그게 없어지길 계속 그렇게 바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오늘 좀 해드리려고요. 예,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 성경 보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죠. 이건 조선과는 다른 국가입니다. 일단 뭐 국호가 완전히 다르죠. 조선과 대한제국은 다른 거니까요. 1897년 가을에 세워졌는데 1910년 여름에 일제강점이 되면서 14년 정도 있다가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제는 이제 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게 아니죠. 일제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에 그 여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이다 이래서 경술국치라고 하는데요. 1910년에 경술국치가 있고 나서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던 나라는 대한이었어요. 조선이 아니라 대한이 없어져서 대한을 다시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다시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을 무너뜨렸으면서 자신들이 어디를 무너뜨렸다고 얘기했냐면 조선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 대한이라는 이 단어는 민족주의적인 독립운동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썼고 일제는 조선총독부에도 조선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아니 대한총독부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렇지 않고 조선총독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조선을 넣었듯이 조선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는요 대한제국의 어떤 변모하는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았죠. 1904년에 영국인 베델과 우리나라 사람 양기탁이 만든 신문이 뭡니까? 대한매일신보죠? 대한매일신보. 근데 그 이후에 이 의병활동과 뭐 독립운동 활동들을 국권 회복 활동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이 대한매일신보를 일제가 너무 싫어해서 결국 1910년에 영국인 베델은 쫓아버리고 양기탁은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선총독부가 그 대한매일신보를 뺏었어요. 그래서 뺏었는데 뺏고 나서 1910년 경술국치 그 다음 날부터 신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매일신보. 무슨 말을 뺀 거예요? 대한이란 말을 뺀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조선총독부는 싫은 거예요. 반면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이 대한이라는 이 두 글자를 아주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대한 또는 이제 한국 이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썼습니다. 1914년에 연해주에서 생긴 우리나라의 최초의 망명정부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목소리가 작아 안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수업 안 들은 거 아닙니까? 뭐예요? 대한광복군 정부잖아요. 대한광복정부. 이상설이 정통령이었던 대한광복군 정부잖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망명정부도 대한이라고 했다고요. 또 1915년에 박상진 등이
대구에서 만든 비밀 결사의 명칭이 있어요. 의병계열과 계몽운동계열이 함께 합쳐졌다는 뭐예요? 대한광복회. 거기서도 대한이란 말 썼단 말이에요. 1919년에 만주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단체도 대한국민회, 그래서 역시 대한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런 걸 인식하셨습니까? 예. 반면에 당시 소련에서 흘러들어온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좌파 세력들은 대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제강점기 전의 조선은 조선왕조 500년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제강점기의 조선이라는 표현은 대한이라는 국호를 부인하려는 그 조선 총독부가 한반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좌파들은 당시에 총독부의 방침과 똑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1925년에 공산주의 세력이 만든 단체 이름이 있어요. 조선공산당. 대한공산당이 아니라 조선공산당 그랬거든요. 1935년에 좌파 김원봉이 우파들과 함께 만든 당이 있습니다.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좌우가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좌파 김원봉이 너무 독주하자 우파들이 모두 떠나고 1937년에 7글자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좌파들만 남자 다시 조선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민족혁명당에 대응해서 1935년에 임시정부의 김구 세력이 만든 것이 한국국민당입니다. 벌써 표현이 다르죠? 한국이라는 표현은 독립운동 세력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임시정부의 군대도 한국광복군이죠. 1940년에 3당 통합, 우파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최초의 현대 정당처럼 만들어진 것도 한국독립당이었습니다. 뭔가 다르죠. 1944년에 좌파 여운형이 만든 단체의 이름은 조선건국동맹이었고 광복위에 이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1945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좌파 중에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예난 지역에서 조선독립동맹이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당은 조선신민당이었습니다. 1946년 2월에 생긴 북한의 실질적인 정부의 이름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였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북한의 지금 현재 명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참 조선이란 말 좋아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대한이라는 국호는 늘상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온 거예요. 대한이 무슨 뜻입니까? 큰, 한. 거기서 크다는 건 알겠는데 한은 뭐예요? 아주 예전에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마한, 진한, 변한 뭐 이런 것들도 한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에서의 한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예전에는 다 뭐라고 그랬냐면 삼한을 일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유신 열전에도 보면 삼한을 일통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한이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구려가 있었던 저 만주 지방까지 품는 그런 영토 개념을 한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 제국이 주로 한 게 뭐예요? 간도에 이민 촉진하고 간도 관리사 파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서북철도도 다 만주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구려 땅, 발해 땅이었던 만주에 대한 관심을 대한제국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고 보면은 현행 헌법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죠. 엄밀히 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한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 뿐 북쪽에 있는 대한이 아니거든요. 북한과 남한은 사실 국호가 아닙니다.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실은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과 대한민국의 북쪽 지역을 뜻하는 단어일 뿐인 거지 원래 국호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어의 사회적 용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수업 다 떨어져 나가겠네요. 그렇죠?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이란 나라,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또 하나의 상징성은 바로 태극기에 있는데요. 태극기는 뭐 그 이전에 박영효가 제3차 수시사로 가면서 그리기도 했기 때문에 대한제국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대한제국이 대한이라는 국호와 함께 태극기도 나라의 상징으로 확정을 지은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하면 대한과 바로 태극기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북한에는 이제 인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긴 태극이 없죠. 인공기엔 뭐가 있습니까? 별 있죠, 별.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상징이었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죠. 특히 북한에 있는 그 북한의 깃발에 있는 그 별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입니다. 그 빨간 별은 그게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대한을 가지고 있고 태극을 가지고 있죠. 대한과 태극을 가지고 있죠. 대한과 태극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광복회, 대한국민회 등으로 계속 이어져 오던 이 대한이라는 이 정신, 이 대한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생긴 거예요. 1919년 3.1운동 직후에 이제 국내에 또 국외에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시정부는 하나 또는 세 개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까지 합치면 한 8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3.1운동 이후에 여러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 그 직후에 독립이 되지 않고 그 이후로도 한참 가서 1945년에 독립이 되었다는 걸 지금 후손들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임시정부 세웠던 사람들의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요. 그 사람들은 1919년 3.1운동 직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3.1운동을 하는 거 보니까 독립의 열망이 컸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봤냐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다 독립운동 조직이 되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상이 아주 혼란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1919년 1월부터 열리는 걸 또 보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들을 보면서 임시정부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지금이 건국할 때구나 이래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여기저기 임시정부가 생긴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임시정부 만들면 그게 바로 건국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가 3개가 있죠. 뭐 있습니까? 일단 1919년 3월 21일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고 이동희를 국무총장으로 하는 연해주에 세워진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 있었고요. 또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4월 11일에 만들어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게 통과되면서 생긴 대한민국 가정부라는 게 있었어요. 가정부. 그럼 이제 보통 그거를 상하이 정부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 상하이 정부가 생긴 이때를 임시정부 수립일로 하고 그걸 197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예, 근데 지금 그것을 이제 건국이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요. 그 4월 13일.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오늘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데 박은식 중심으로 만든 그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임시정부 수립, 특별히 이제 상하이 정부가 수립이 된 게 4월 13일이다. 이래서 이제 4월 13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4월 11일 이틀 전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 자료들을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가 4월 11일로 바꾸자 뭐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상하이 정부의 의정원 의장의 이동영, 또 국무총리 이승만이 임명이 됐었고요. 또 하나의 임시정부는 국내에 있었는데요.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4월 23일에 서울에서 한성정부라는 게 만들어졌죠. 한성정부.
거기에 이제 대표를 집정관 총재라고 했는데 그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가 이승만이 되었고 국무총리 총재가 이동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정부는 이제 국내에 있었던 데다가 당시 이제 한성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미국의 언론이 그거를 기사로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법통상으로는 가장 권위가 있었던 게 바로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임시정부로 만들었지만 그거를 그 당시에 건국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해 9월에 이 새 정부가 통합이 돼요. 새 통합 헌법을 만들고 정부 강요가 다시 구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4월에 생긴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그건 그냥 상하이 정부인 거죠. 그리고 이 9월 달에 9월 11일에 완전히 통합이 된 그런 임시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사실 제대로 기념을 하려면 9월 11일을 기념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때 이제 9월 달에 새 정부가 다 통합이 되고 그때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고 국무총리의 이동휘가 임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통령을 누구로 하려고 했었냐면요. 고종황제의 둘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만주에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임명이 됐을 때 그 이승만이 세종의 형이었던 태종의 맏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의 그 후손이라는 점이 당시에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갖는다라고 당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이승만이 당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과의 인식은 좀 다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과 같이 이제 공화정을 표방을 했었는데요. 대한제국이 황제국이었다면, 황제국이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이라는 국호는 계속 사용을 하면서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정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이후에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던 나라는 대한이었지 조선이 아니었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을 흘러서 1941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이제 기습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은 나중에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떨어지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결국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다 패망을 하고 이제 일본도 그렇게 항복을 했는데요. 결국 연합국이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이후에 이제 전 세계는 그 승리자인 연합국이 원하는 대로 그 질서가 개편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연합국이 재편해가는 그 질서 안에 그 안에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 안에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진영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컸던 겁니다. 1945년 8월 10일에 포츠담 선언이라는 것을 일본이 수락을 했는데요. 강대국들이 일본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이 포츠담 선언인데 그거를 끝내 버팅기고 있다가 8월 6일과 8월 9일에 원자폭탄 공중에서 터지고 나서는 8월 10일에 일본이 그냥 항복해버렸잖아요. 8월 10일에 실제로 항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15일까지 그 5일 동안 한반도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제강점기 36년간, 횟수로 36년이지만 실제로는 35년이잖아요. 만으로. 35년간 있었던 그 조선 총독부가 또 갑자기 짐을 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황급하게 짐을 싸서 가기 시작을 했고 또 미국과 소련은 그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군 잔당들을 이제 서로 소탕하기로 했습니다. 소련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일본군 잔당들을 소탕하기로 하고 미국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소탕하기로 했는데 당시 미국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 그 해안 쪽에다가 군대를 갖다 놓고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좀 치면 되지 뭐 그리고 알아서 도망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소련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위에서 치면서 내려온 거예요. 너무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령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급해진 미국이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스톱! 한 거예요. 그게 바로 38선이에요. 그게 1945년 8월 14일의 일입니다. 1945년 8월 14일.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조약도 없이 약속도 없이 그렇게 그냥 다급하게 이렇게 그어진 것이 그게 바로 38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로 왕래를 그때부터 못하게 한 거예요. 한 마을이 38선으로 갈라진 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건너 계속 만나던 이웃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집이 이렇게 갈라진 데도 있고 그랬었어요. 만약 그때 미국이 스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련군이 아마도 한 며칠만 더 시간이 좋아서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면 한 번 점령한 곳을 다시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대한도 없었고 태극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지금 우리도 만나지 않았겠죠. 광복 이후에 남쪽에서는 이 국내파였던 여운형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광복이 선포된 다음 날 8월 16일에 1945년 8월 16일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처음에 건주는 좌우 연합적인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파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중앙조직이 있고 지방조직이 있는데 이 지방조직들을 아주 좌파들이 너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등 전체가 다 좌파들이 득세하자 우파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안재홍 등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래서 좌파들만 남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달 9월 6일에 1945년 9월 6일에 나라를 하나 만든다고 선포한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거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은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여운형 중심으로 좌파, 중도 좌파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뒤흔들었던 건 중도 좌파, 약간 온건 좌파 여운형이 아니라 아주 극좌였던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헌영이 실권을 쥐고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 그런 정부가 광복 이후에 한반도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만약에 건국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때 9월 6일에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이 그냥 남쪽에 세워진 광복 후에 나라로 인정이 되었고 만약에 지금까지 왔다면 또 우리에게 대안이 없었고 태극기가 없었고 교회가 없었고 지금 우리의 만남도 없겠고 예배도 없어졌겠죠. 그런데 뭐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된 그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그날 미군정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던 그날 미군정이 들어왔어요.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 바로 같은 날 들어와서 바로 그날 바로 군정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 매우 부끄러운 처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 전달에 그 8월에 이미 이제 북한은 그 치스차코프 사령관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미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고요. 근데 이제 남쪽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왔잖아요. 45년 9월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복 다음 달에 미군정이 생겼는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갈등 요인이 생긴 거예요. 미군정은 좌익이라고 보고 있는 좌파 단체라고 보고 있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제 그 왜 임시정부를 미군정이 이렇게 미워했을까? 사실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을. 근데 제가 연구를 하는 게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료도 별로 없다고. 참 형편없어요. 지금 근현대사 자료는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추정을 해본 건 여러 개가 있어요. 당시 미국이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던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1949년에 공산화가 되긴 했지만 벌써 이때부터 낌새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국이랑 임시정부가 너무 친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임시정부 한반도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했는지 또는 임시정부가 받아들인 삼균주의가 순원의 삼민주의를 모방을 한 건데 그게 너무나도 뭐 국유화 등을 얘기하는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어서 그랬는지 또는 임시정부가 너무 민족주의적인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또는 임시정부 말기에 1942년에 김원봉 등의 좌파 세력들을 너무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 좌우 연합적인 성격을 기분 나빠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미군정의 속내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결국 임시정부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고 임시정부의 인사들은 개인 자격으로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늦게 들어온 거는 미군정이 막아서는 아니고 멀었어요. 충칭이고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들어왔죠. 뭐 그래도 뭐 다 한두 달 차이긴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남쪽에는요, 무슨 조선인민공화국이 생기니 임시정부가 들어오니 많이 미군정이 생기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제 대립이 많고 시끄러웠던 반면에 38선 이북은 북쪽은 아주 빠른 속도로 소련 군정이 전체를 장악을 하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 지역은요, 대립할 만한 세력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긴 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는 치고받고 싸움이 난리가 났는데 당시에 평양은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 아주 조용하게 남쪽보다는 참 수월하게 거기서 이제 소련 정부가 뒤를 밀어주면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정부를 수립을 했죠. 그 정부의 이름이 뭡니까? 북한에 처음으로 생긴 정부의 이름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입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건 이제 1946년 2월에 생긴 건데요. 사람들은 북한이 1948년 9월 9일, 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 달에 정부가 수립이 된 줄 알고 있지만은 북한의 실제 정부는 1946년 초에 이미 생겼습니다. 거기는 이미 소련이 꽉 잡고 있었고요. 이미 정부가 완전히 수립이 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남쪽에 정부가 생기면 그 다음에 자기도 정부 수립을 선포하리라. 이러고 있다가 남쪽에 1948년 8월에 정부 수립이 실제로 선포되니까 바로 다음 달에 우리도 만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이전에 군대인 인민군 등을 만들어 놓는 등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어요. 김일성이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가고 있었고 북한에 일부 남아있던 우파 세력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세력이었었는데요. 그 기독교 세력들이 대거 숙청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 1946년 3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다가 결국 결렬이 되는 걸 보면서 당시 이런 상황들을 재빨리 파악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승만이 그래서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땐 그 중에 일부만 읽죠?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이러면서 미소공동위원회도 실패했고 소련은 북한을 꽉 잡고 있으니 남쪽에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당시에 이걸 두고 이제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의 노선을 지지했지만은 김구의 한국독립당이나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또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등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등으로 한국 문제를 미국과 소련이 대표로 해서 해결해 보려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실패를 하자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엔에서 특히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를 했습니다. 1947년 11월의 일인데요. 그런데 이걸 두고 총선거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인구가 남쪽보다 적은 이 북한 쪽에서 총선거가 이제 불리하다라고 판단한 소련이 극구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하나 유엔에서 생겼는데요. 그걸 우리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이 서울에 도착한 게 1948년 1월인데 여기 와서 이제 서울에 한번 왔다가 이제 평양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평양에 못 가고 말았죠. 소련이 북한으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미 거기는 완전히 장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급하게 2월 초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련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나라가 만들어진 그 연합단체인데
그래서 이제 유엔 쪽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평양에서 못 오게 하는데요? 이러면서 우선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총선거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의견을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말에 그것이 유엔 소총회에서 결국 결정이 됐는데요.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된 겁니다. 국제기구에서 결국 남북 분단을 결국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반대 투쟁이 많았던 거예요. 통일국가를 원했던 사람들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다 원했죠? 누가 안 원했겠어요? 민족주의 세력의 경우에는 한 민족이 갈라지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제 반대 투쟁을 벌였고, 공산주의 세력들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꾀하고 있었는데 반쪽이 날아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반대 투쟁을 했고, 막 섞여 있었는데 시험에서는 그걸 막 같은 의미처럼 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198명의 재원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승만이 이끄는 독립촉성국민회가 56명, 한국민주당이 29명 당선되었고, 가장 많이 당선된 세력은 맞아요, 무소속이었죠. 83명이나 됐었는데요. 무소속 의원들은 대부분이 중도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도 성향인 사람들이 많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감이 없었던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도 평등한 것 같고 저것도 자유로운 것 같고, 당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옳은 것이냐, 사회주의 국가가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 유력 인사들이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파를 찍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당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북한은요, 북한 지역은 38선 이북 지역은 조만식 등의 우익 세력을 다 숙청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온통 뭐 공산주의자들 뿐이었습니다. 거기 뭐 공산주의 일색이었고요. 근데 이 38선 이남에는 어땠느냐? 38선 이남에도 사회주의 세력이 많았어요. 당시 인기 투표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세력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김구와 같이 다른 우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뭐 있었죠. 그러니까요, 좌익 세력은 이승만을 일단 싫어하고, 김구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일단 이승만은 찍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좌익 세력과 이승만 이외의 다른 인물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두가 다 우리 그냥 같이 건강하게 한번 경쟁해보자 이래가지고 모두가 다 총선거했으면요,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에 다 참여했으면은 이승만은 대통령 못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서 남북협상을 했던 김구와 김규식 등 소위 남북협상파가 아예 5.10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특별히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들이 선거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거 당일날 거기 제주도에 선거구가 3개가 있었는데 선거를 무효시키는 방법은 이미 그날 선거가 실시가 됐어요. 3개가 다. 근데 어떻게 무효시키면 돼요? 투표율이 저조하면 기준 미달이면은 그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선거하러 가는 사람들 탄압했습니다.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선거하러 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선거하러 가지 못하게 한라산으로 끌고 올라갔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는 투표율이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에 재헌국회에 국회의원 의석수가 200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2개 빠지는 바람에 198석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적 상황을 이제 보면서요,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세우려 했고, 또 이제 기독교적 가치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승만이라는 이 인물이 대통령이 된 게 저는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이 판단 미스한 건데요. 그때 사회주의 세력이 어떤 반란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선거 참여를 했다면 이 나라의 첫 대통령은 이승만은 절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좌익 인물 중에 한 명이 됐을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겠죠. 그리고 이후에 모든 것이 대통령과 또 그가 또 선택한 장관들,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의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남쪽에도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나왔다면은 통일됐겠죠. 굳이 뭐 따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통일됐겠죠. 그러면 그렇게 통일이 됐다면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고 태극이 없고 교회도 없고 이런 만남도 없고 예배도 없고 자유도 없어졌겠죠.